정옥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었다.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그녀에게 이른 새벽은 하루를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사이로 2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5살 준서가 작은 손으로 정옥의 치마를 잡고 물었던 그 순간을 정옥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아들 부부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혼자 서 있던 손자의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날 밤 정옥은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다짐했다. 준서만큼은 내가 지켜내겠다. 그 후로 정옥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혼자 운영하던 작은 미용실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준서를 키웠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해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다시 데리러 가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때로는 피로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준서의 웃음소리 하나면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준서는 정옥에게 있어 아들이자 손자이자 삶의 전부였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병하며 해열제를 먹이고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누구보다 기뻐했다. 미용실 손님들은 정옥이 준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에 피어나는 환한 미소를 보며 진짜 할머니 바보라고 놀렸다. 우리 준서가 그림을 잘 그려요.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삼겹살 먹으러 갔답니다. 정옥은 준서의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중학교 입학식 날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민망해 뒤에 숨어 있으려 했지만 준서가 손을 흔들며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등학교 시절 준서는 반항기를 겪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고 용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정옥은 단 한 번도 준서를 혼내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은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 했다. 할머니,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준서가 고3이 되던 해 정옥에게 대학 진학 의사를 밝혔다. 정옥은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다. 미용실 수입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자의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었다. 정옥은 미용실 운영 시간을 늘리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 집에 있던 금반지며 옷가지까지 팔아서 준서의 학비를 마련했다. 손목과 어깨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준서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대학 입학식 날 준서가 건넨 감사의 말은 정옥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이제 준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다. 4년의 대학 생활 동안 정옥은 준서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교재비, 생활비, 심지어 친구들과의 여행비까지 모든 것을 지원했다. 간혹 준서가 집에 돌아오면 정옥은 며칠 전부터 준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기다렸다. 졸업을 앞둔 준서는 취업 준비에 매달렸다. 정옥은 손자의 성공을 위해 매일 밤 기도했고 마침내 준서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날 정옥은 미용실 문을 일찍 닫고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다. 이제 우리 준서도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취업 후 준서는 점점 집에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빈도도 줄어들었다. 정옥이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어느 날 준서가 건넨 말은 정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23년 동안 자식처럼 키운 손자가 이제는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날 밤 정옥은 준서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정옥의 마음은 항상 준서에게 가 있었다. 단골 손님들이 요즘 손자 소식은 어때요? 라고 물으면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새벽 5시 30분 정옥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오늘도 준서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가 이제는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옥이 쓰러진 것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미용실에서 단골 손님의 머리를 감기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뒷목이 뻣뻣해지며 심한 두통이 시작되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옥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시야가 흐려지며 몸이 휘청거렸다. 김 여사는 재빨리 119에 신고했고 정옥은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갔다. 혈압이 200을 넘었습니다. 고혈압성 뇌병증 의심됩니다. 의사의 진단을 들은 간호사가 정옥의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상 연락처를 확인했다. 핸드폰 주소록에는 우리 준서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다. 간호사는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정옥 할머니의 손자분이시죠? 할머니가 응급실에 계시는데. 전화를 받은 준서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냉랭했다. 지금 회사에 있는데. 꼭 지금 가야 하나요? 간호사는 당황하며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설명했지만 준서는 알겠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3시간 후 준서는 정장 차림으로 병원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편함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의사 설명을 들을 때도 시계를 자주 보며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환자분이 평소 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진정한 걱정이 보이지 않았다. 정옥이 의식을 회복한 것은 그날 밤늦었다. 희미한 병실 불빛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준서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준서야. 정옥이 힘없는 목소리로 부르자 준서는 건성으로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깨셨어요? 고마워. 바쁜데 와줘서. 정옥은 손자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준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할머니, 저도 이제 회사 다니는 몸이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응급실에 오라고 연락받으면 곤란해요. 준서의 말은 정옥의 가슴에 찬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23년 동안 자신이 아팠을 때조차 참고 견뎌왔던 것이 떠올랐다. 준서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병하며 해열제를 먹였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미안해. 할머니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정옥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하지만 준서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연락주세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거든요. 준서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정옥은 손자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건강 관리를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준서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었고 그는 정옥보다 휴대폰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준서야. 정옥은 약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준서는 한숨을 내쉬며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도 있고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 순간 정옥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손자가 이제는 자신을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정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서야. 할머니가 언제 너한테 짐이 되었니? 할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준서는 어색하게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파였다. 간호사가 들어와 정옥의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이 다시 상승한 것을 확인한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준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겠네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준서야, 조금만 더 있어줘. 정옥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준서는 이미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빨리 회복하세요. 그리고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준서가 문을 닫고 나가자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정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3년간의 추억들을 떠올렸다. 손자를 위해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일했던 날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금반지를 팔았던 일, 준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했던 기억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복도에서 들리는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옆 병실에서는 손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서의 차가운 표정과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새벽 3시 정옥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23년간 자신이 준서에게 쏟은 사랑이 이제는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정옥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가 이제는 그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옥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후 평소와 다름없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오후였다. 문득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이 올 시간이 아니었기에 정옥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정옥 할머니 계신가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강의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정옥은 당황했다. 변호사라니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님이 왜 저를 찾으시는지. 아, 할머니께서 놀라지 마세요. 나쁜 일로 온 건 아닙니다. 유 원장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오셨다는 분이 계셔서요. 김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옥은 더욱 의아했다. 유 원장이요? 저는 그런 걸 의뢰한 적이 없는데.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젊은 남성분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할머니의 유언장 작성을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정옥 할머니 맞으시죠? 김 변호사가 수첩을 꺼내 확인하며 말했다. 정옥의 마음에 불안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성함이. 잠시만요. 준서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할머니의 손자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다. 준서가 자신 몰래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분이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정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메모를 꺼내며 설명했다. 할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소유하신 부동산과 예금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하셨고요. 어떤 질문이요? 할머니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의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은행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사전증여 관련해서도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고요.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준서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혹시 그분이 유언장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상속받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다른 가족이 없으시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김 변호사의 말을 들은 정옥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준서가 자신을 짐이라고 표현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직접 의뢰하신 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이런 일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분이 제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물어보셨나요? 이 집의 시세, 그리고 할머니께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모아둔 예금 액수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도 물어보시더군요. 정옥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준서가 자신의 재산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할머니, 혹시 유언장 작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 없이는 진행할 수 없거든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다.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그런데 만약 제가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꼭 손자에게만 상속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상속할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정옥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혹시 시간이 되실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김 변호사가 명함을 다시 한번 건네며 말했다. 정옥은 명함을 받아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변호사가 떠난 후 정옥은 미용실에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준서가 병원에서 자신을 짐이라고 표현했던 것,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23년 동안 내가 뭘 했던 걸까? 정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준서를 위해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일했던 날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금반지를 팔았던 일, 준서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서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혹시 변호사가 잘못 말한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보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새벽 2시 정옥은 준서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았다. 5살 때 처음 만났던 그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중학교 졸업식 날. 사진 속 준서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자신이 서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옥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준서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준서에게는 그것이 부담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준서는 자신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것일까?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정옥은 준서를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만약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옥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했다. 정옥은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준서가 정말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혹시 오해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느 날 오후 미용실에서 쉬고 있던 정옥에게 단골 손님 박 여사가 찾아왔다. 박 여사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분이었다. 정옥 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SNS라는 걸 한다면서요? 우리 손자도 맨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박 여사의 말에 정옥은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준서도 SNS를 할 것 같았다. SNS가 뭔가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건데 사진도 올리고 일상을 공유하는 거래요. 언니 손자분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박 여사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정옥은 준서의 일상을 알고 싶어서 박 여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혹시 우리 준서 계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름으로 검색하면 되죠. 박 여사는 정옥의 휴대폰을 받아 인스타그램 앱을 설치해 주었다. 그리고 준서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얼마 후 준서의 프로필이 나타났다. 이게 손자분인가요? 박 여사가 화면을 보여주자 정옥은 깜짝 놀랐다. 화면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준서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쁜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다. 언제부터 여자친구가 생겼지? 정옥은 놀라며 중얼거렸다. 준서가 연애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더 아래 사진들도 보세요. 박 여사가 화면을 아래로 내리자 더욱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타났다. 준서는 고급 외제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댓글을 보고 정옥은 할 말을 잃었다. 역시 할머니 덕이지 키읔키읔, 이런 차도 타고 다니고. 준서가 직접 쓴 댓글이었다.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정옥은 더 보고 싶었다. 조금 더 봐주세요. 박 여사는 계속해서 준서의 SNS를 보여주었다.
고급 호텔에서의 여행 사진, 비싼 브랜드 옷을 입은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준서의 친구들과의 대화였다. 누군가가 형 요즘 잘 사네라고 댓글을 달자 준서는 이렇게 답했다. 키읔키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덕분에 키읔키읔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럽긴 해. 정옥은 그 댓글을 보고 숨이 막혔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준서가 이렇게 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부담스럽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언니 정말 괜찮아요?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박 여사가 정옥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했다. 하지만 정옥은 더 보고 싶었다. 아니에요. 조금 더 봐주세요. 박 여사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준서의 SNS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정옥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준서가 여자친구와 함께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댓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곧 할머니 유산 받으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 거야 키읔키읔. 정옥은 그 댓글을 보고 완전히 절망했다. 준서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언니, 이제 그만 봐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박 여사가 휴대폰을 치우려고 했지만 정옥은 하나 더 보고 싶었다. 준서의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프로필을 보면 되죠. 박 여사가 여자친구의 프로필을 클릭하자 김수연이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의 SNS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다. 오빠가 곧 할머니 유산 받으면 결혼할 수 있을 거야 키읔키읔. 수연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정옥은 완전히 절망했다. 언니 정말 이제 그만 봐요.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정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박 여사 고마워요.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정옥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박 여사가 돌아간 후 정옥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준서가 자신의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여자친구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유산을 노리고 있었다. 23년 동안 내가 뭘 했던 걸까? 정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준서를 위해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일했던 날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금반지를 팔았던 일, 준서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서의 SNS에서 본 댓글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 할머니 덕분에 유산 받으면 부담스럽다. 이런 말들이 정옥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새벽 3시 정옥은 준서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 준서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의심스러웠다. 혹시 처음부터 준서는 자신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것일까? 내가 너무 순진했나? 정옥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더 확인해 봐야 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자신을 이용만 하려고 한다면 정옥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했다. 정옥이 준서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된 지 일주일 후 그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었다. SNS에서 본 충격적인 댓글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준서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정옥은 미용실을 일찍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혈압약을 먹고 2층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옥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할머니, 집에 계세요? 준서의 목소리였다. 정옥은 당황했다. 준서가 사전 연락 없이 집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준서야, 갑자기 웬일로? 정옥이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발밑이 미끄러졌다. 계단에 물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정옥은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졌다. 으악! 정옥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머리를 세게 부딪혀 의식이 흐려졌다. 할머니! 준서가 놀란 듯 소리치며 달려왔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서가 정옥을 부축하며 물었다. 정옥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정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다. 준서는 119에 신고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네,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머리를 다쳤는 것 같아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옥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준서는 구급차를 따라왔지만 병원에서도 그의 태도는 어딘가 어색했다. CT 찍어봐야겠네요. 뇌진탕 의심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주 시계를 보며 불편해했다. 의사 선생님, 생명에는 지장이 없죠? 준서가 물었다. 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직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더 신중하게 봐야 해요. 정옥이 병실로 이송된 후 준서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가봐야 하는데 할머니 상태가 안정되면 연락 주세요. 간호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보호자분이 지금 떠나시면 안 되는데요. 환자분이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1시간 후에 다시 올게요. 준서는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갔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정옥을 돌보았다. 2시간 후 정옥이 의식을 회복했다. 간호사가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정옥이 중얼거렸다. 계단에 왜 물이 있었을까? 간호사는 정옥의 말을 듣고 의아해했다. 할머니, 계단에 물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네. 분명히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끄러진 것 같은데. 간호사는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계단에 물이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정옥이 퇴원하기 전에 간병인 이미숙 씨가 집으로 먼저 가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 이미숙 씨는 정옥을 3개월 전부터 돌보고 있던 50대 여성이었다. 어라, 이게 뭐지? 이미숙 씨가 계단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옥이 혼자 사는 것이 걱정되어 1달 전에 설치한 것이었다. 이미숙 씨는 호기심에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영상을 돌려보니 정옥이 넘어지기 직전의 상황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이미숙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준서가 집에 들어온 후 계단에 물을 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정옥이 내려오는 것을 확인한 후 할머니, 집에 계세요? 라고 소리쳤던 것이다. 이건 고의였어. 이미숙 씨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다. 준서가 의도적으로 계단에 물을 뿌려 정옥을 넘어뜨린 것이었다. 이미숙 씨는 급히 USB의 영상을 복사했다. 이런 중요한 증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정옥이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후 이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제가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CCTV요? 네, 할머니가 넘어지시기 전 상황이 녹화되어 있더라고요. 이미숙 씨가 노트북을 가져와 영상을 보여주었다. 정옥은 화면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뭐예요? 준서가 계단에 물을 뿌리는 장면을 본 정옥은 말을 잃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가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할머니, 이건 고의예요. 준서님이 일부러 물을 뿌린 거예요. 이미숙 씨의 말에 정옥은 눈물을 흘렸다. 23년 동안 자식처럼 키운 손자가 이제는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을? 정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 이 영상을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이미숙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정옥은 망설였다. 그래도 내 손자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할머니, 다음에는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다행히 큰 부상이 없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미숙 씨의 말이 맞았다. 정옥은 준서의 진짜 속셈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 SNS에서 본 댓글들과 이번 사건을 통해 준서가 자신의 유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일단 이 영상을 잘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죠. 정옥은 이미숙 씨에게 부탁했다.
이미숙 씨는 영상을 여러 곳에 복사해서 안전하게 보관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서가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23년 동안 자신이 쏟은 사랑이 이제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준서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옥은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후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 CCTV 영상이 보여준 충격적인 진실, 준서의 SNS에서 본 댓글들, 그리고 변호사의 방문까지. 모든 것이 준서의 진짜 속셈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침내 정옥은 결심했다. 준서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진실을 확인하고 만약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준서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집에 좀 와줄 수 있니? 정옥은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서는 처음에는 바쁘다고 핑계를 댔지만 정옥이 강하게 요구하자 마지못해 오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준서는 불편한 표정으로 정옥의 집에 나타났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 정말 바쁜데. 앉아라.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정옥은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다. 준서야, 할머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며칠 전에 변호사가 집에 왔었어. 준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요? 무슨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의 김철수 변호사. 내가 유언장 관련해서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 준서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부인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럼 이건 뭐니? 정옥은 준서의 SNS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준서가 할머니 덕분에 고급 외제차를 탄다고 자랑한 게시물과 유산 받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댓글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도 모르겠니? 준서는 완전히 당황했다. 자신의 SNS가 발각된 것이다. 할머니, 이건. 그리고 이것도 봐라. 정옥은 노트북을 켜고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준서가 계단에 물을 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게 뭐냐? 준서는 영상을 보고 완전히 말을 잃었다. 자신의 범행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오해? 내가 계단에 물을 뿌리는 게 다 찍혔는데 무슨 오해야? 정옥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23년 동안 자식처럼 키운 손자가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준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죠. 어차피 다 들킨 것 같으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뭐라고? 할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할머니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제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준서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이라도 유산을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할머니를 잘 모실 수 있고. 너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정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미 74세잖아요. 언제까지 사실 건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준서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할머니가 계속 살아계시면 제가 부양비도 내야 하고.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부양비? 네,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차라리 지금 유산을 받아서 제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준서의 말을 들은 정옥은 완전히 절망했다. 자신이 23년 동안 키운 손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 며칠 전에 계단에 물을 뿌린 것도. 그건 그냥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제가 유산을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준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정옥은 소름이 돋았다. 너 정말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구나.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더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준서의 말에 정옥은 완전히 화가 났다. 정리? 사람을 정리한다고.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할머니도 오래 못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준서는 오히려 정옥에게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할머니 만약에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협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뭐라고? 할머니가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준서는 완전히 뻔뻔해졌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지금이라도 유산을 넘겨주시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정옥은 준서의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꼈다. 이제 준서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다. 너 정말 내 손자 맞니? 할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준서는 일어서며 말했다. 며칠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 혹시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동네에 CCTV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준서의 협박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할머니 현명한 선택하세요. 준서가 나간 후 정옥은 혼자 남아 충격에 빠졌다. 2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손자가 이제는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옥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정옥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할머니, 이런 일은 가족 간의 문제라서 일단 경고 정도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증거도 있고 협박도 했는데 가족 간의 일은 복잡해서 일단 손자분께 경고는 하겠지만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옥은 경찰마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제 정말로 혼자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다. 정옥은 준서와의 대화 후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찰서에 상담했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제 정말로 혼자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미숙 씨, 제가 부탁할 일이 있어요. 정옥은 간병인 이미숙 씨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할머니.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어요. 이미숙 씨는 정옥의 결심을 알아차렸다. 할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요. 준서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정옥은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다. 이미숙 씨는 법무법인 한강의 김철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틀 후 김 변호사가 정옥의 집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정옥이 직접 의뢰한 일이었다. 할머니, 며칠 전에 준서님이 찾아오셨을 때와는 다른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으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결정한 일이에요. 정옥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럼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 재산의 절반은 저를 돌봐주는 이미숙 씨에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손자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 이런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손자분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제가 각오하고 하는 일이에요. 김 변호사는 정옥의 의사를 확인한 후 유언장 작성을 진행했다. 그리고 정옥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도 받았다. 할머니,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정말 확실하시겠어요? 네, 확실해요. 정옥은 유언장에 서명했다. 그리고 이미숙 씨와 김 변호사가 증인으로 서명했다. 그리고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이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준서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정옥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준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준서 씨 할머니께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사무실로 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준서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차피 자신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흘 후 준서는 법무법인 한강을 방문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 내용을 설명하자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요? 네, 할머니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준서는 완전히 분노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할머니를 23년 동안 모셨는데 할머니께서 준서 씨의 SNS 게시물과 CCTV 영상을 보고 결정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김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다. 준서는 당황했다. 그런 건 오해예요. 할머니께서는 오해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준서 씨가 직접 협박까지 했다고 하시고요. 준서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유언장이고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서는 법무법인을 나와 곧바로 정옥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 문 열어요. 준서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정옥과 이미숙 씨는 집 안에서 불안해했다. 할머니, 나와서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준서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다. 정옥은 무서웠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할머니, 23년 동안 제가 얼마나 효도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서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세요. 준서의 협박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정옥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숙 씨, 경찰에 신고하세요. 정옥이 조용히 말했다. 이미숙 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네, 집 앞에서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준서는 여전히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준서에게 물었다. 준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제 할머니가 저를 속이고 있어요. 23년 동안 제가 모셨는데 갑자기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할머니의 권리 아닌가요? 경찰관이 차분히 말했다. 그때 정옥이 문을 열고 나왔다. 경찰관님, 이 아이가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정옥은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경찰관은 영상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상해미수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의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준서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관은 준서에게 수갑을 채웠다.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준서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정옥은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이미숙 씨, 고마워요. 덕분에 이 일을 끝낼 수 있었어요. 정옥은 이미숙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미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정옥을 위로했다. 할머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제 됐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3년 동안 자신을 속였던 준서와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더 이상 준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을 진정으로 돌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준서가 체포된 지 한 달 후 정옥은 조용히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23년 동안 준서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할머니,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숙 씨가 준서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들고 물었다. 정옥은 잠시 망설였다가 사진첩을 받아들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사진첩을 넘기며 정옥은 지난 23년을 돌아보았다. 5살 때 처음 만났던 준서, 초등학교 입학식 날 환하게 웃던 모습, 중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던 순간들.
모든 것이 진짜 기억처럼 소중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할머니를 상해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3년간 헌신적으로 키워준 할머니를 유산을 목적으로 해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옥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준서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이미숙 씨가 말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옥은 며칠 전에 결정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시골의 작은 양로원에 입소하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 정말 양로원에 가실 건가요? 제가 계속 모실 수 있는데. 이미숙 씨가 아쉬워했다. 하지만 정옥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미숙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숙 씨도 자신의 삶을 사세요. 정옥은 이미숙 씨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격려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정옥에게 감사를 표했다. 일주일 후 정옥은 시골의 햇살 양로원에 입소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르신, 여기가 정옥 할머니 방이에요. 양로원 직원이 정옥을 안내했다. 방은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서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정옥은 작은 방에서 자신의 짐을 정리했다. 준서의 사진첩도 함께 가져왔다. 비록 상처를 준 손자였지만 여전히 소중한 추억이었다. 양로원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평화로웠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는 소소한 일상이 정옥에게는 새로운 행복이었다. 정옥 할머니, 손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느 날 같은 방을 쓰는 김 할머니가 말했다. 정옥은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요. 복잡한 이야기예요. 복잡해도 괜찮아요. 우리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정옥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준서를 키우며 겪었던 행복한 시절들, 그리고 마지막에 겪었던 배신과 상처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옥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르신들은 정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때의 사랑은 진짜였거든요. 정옥의 말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3개월 후 정옥은 양로원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것이었다. 토마토, 오이, 상추 등을 기르며 소소한 보람을 느꼈다. 정옥 할머니, 이 토마토 정말 맛있어요. 젊은 간병인 수진 씨가 말했다. 정옥은 환하게 웃었다. 우리가 직접 기른 거니까 더 맛있죠. 그날 밤 정옥은 혼자 있는 시간에 준서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았다. 5살 때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모든 순간이 여전히 소중했다. 준서야, 할머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정옥은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때 할머니가 너한테 준 사랑은 진짜였어. 비록 내가 할머니를 배신했지만 그 사랑만큼은 후회하지 않는다. 정옥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너도 감옥에서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정옥은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골의 조용한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1년 후 정옥은 양로원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며 때로는 젊은 간병인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행복이었다. 정옥 할머니, 편지 왔어요. 어느 날 수진 씨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다. 정옥은 깜짝 놀랐다. 발신인은 이미숙 씨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작은 카페를 열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사랑과 기회를 평생 잊지 않겠어요. 편지를 읽은 정옥은 환하게 웃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정옥은 다시 한번 준서의 사진을 보았다.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손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만 남아 있었다. 준서야, 할머니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너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정옥은 조용히 사진첩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며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것이다. 23년 동안 준서를 위해 살았던 정옥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골의 조용한 새벽 소리를 들으며 정옥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